진성그룹의 초고층 타워. 그 꼭대기층은 계절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공간이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외부 세계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특수 유리창은 이곳을 마치 세상과 분리된 하나의 작은 왕국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유일한 군주는 대표이사 강태준이었으며 이서연은 그의 가장 유능하고 그림자 같은 신하였다. 오늘 오후 3시 IR팀 최종 보고회 준비되었습니다. 5시에는 아시아 지부장 화상회의, 7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만찬이 있으십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감정이 배제된 채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했다. 그녀의 시선은 태블릿 PC의 스케줄표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모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강태준의 수석 비서로 일하며 그의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까다로운 요구들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수행하는 기계적인 정확성을 갖추게 되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등 뒤로 깍지 낀 손은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만찬 참석 명단은? 어제 이메일로 보내드린 최종본에서 변동 없습니다. 주요 참석자는 정부 경제부처 장관, 5대 그룹 총수들, 그리고 한성그룹의 최진혁 부회장입니다. 서연이 최진혁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서연은 피부로 느꼈다. 강태준과 최진혁은 업계에서 유명한 라이벌이었고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은 언제나 팽팽했다. 그 자식도 오는군. 태준이 조소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깊어서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이 비서도 같이 가지.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알겠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명령은 언제나 일방적이었고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 저녁 시간, 주말은 모두 강태준이라는 이름 아래 종속되어 있었다. 그것이 진성그룹 수석비서라는 자리의 대가였고 그녀는 그 대가를 묵묵히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시선이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을 점검하는 듯한 은밀하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서연은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정 없는 부품으로 만들어야만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다. 저녁 7시 만찬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이는 축소판과도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탐색전을 벌였다. 강태준은 그 중심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물 만난 상어처럼 유려하게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이끌었다. 이서연은 그의 몇 걸음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몸에 꼭 맞는 심플한 블랙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부각시켰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업무 모드였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현안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상대로 한성그룹의 최진혁 부회장이 다가왔다. 그는 태중와는 다른 종류의 날카로움을 가진 남자였다. 여유로운 미소 뒤에 날선 칼을 숨긴 듯한 인상이었다. 최 부회장, 요즘 한성 주가가 영 재미없던데 연회에 나올 시간은 있나 보군. 태준은 악수를 청하는 최진혁의 손을 가볍게 맞잡으며 비꼬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짧은 신경전 후 최진혁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에게로 향했다. 옆에 계신 분은 그 유명한 이서연 비서실장님이시군요. 소문대로 미인이십니다. 강 대표님은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이런 유능한 인재를 곁에 두셨으니. 그것은 명백한 칭찬이었지만 서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미묘한 가시를 느꼈다. 그것은 자신을 태준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하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태준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내 사람에게 함부로 눈독 들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최 부회장.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했다. 그의 소나기 힘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최진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리를 떴다. 태준의 손은 그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녀의 허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주변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몸을 빼려 했지만 그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다. 대표님, 가만히 있어. 그의 명령에 서연은 결국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천이 얇은 드레스 천을 뚫고 그녀의 피부에 전해졌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완벽한 통제하에 놓인 새장 속의 새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만찬이 끝을 향해 갈 무렵 태준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와인을 마셨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틈틈이 서연을 감시하는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공식적인 행사가 파하고 몇몇 핵심 인물들만 남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 태준에게 술을 권했다. 그는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연에게도 잔을 건넸다. 이 비서도 오늘 고생했으니 한 잔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받아들었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집요했다. 그는 마치 그녀의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잔을 채워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 회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머릿속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비틀거리는 그녀의 팔을 붙잡은 것은 태준이었다. 내가 데려다 주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다. 서연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팔에 이끌려 호텔의 복도를 걸었다. 익숙한 연 회장이 아닌 낯선 객실층이었다. 대표님, 제 집은 이쪽이. 조용히 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칵 하는 소리와 함께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공간과 서울의 야경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파편적으로 남아있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 와인향과 섞인 그의 채취, 그리고 벗어날 수 없었던 강한 힘. 그것은 사랑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소유욕과 정복의 표출이었다. 서연은 그저 무력하게 부서지는 인형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낯선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전 10시까지 출근하도록. 그의 필체였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는 다시 군주로, 그녀는 그의 신하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서연은 구겨진 옷을 추스르며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붉게 충혈된 눈,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목덜미에 남은 희미한 흔적. 그녀는 샤워기 물을 세차게 틀고 그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피부를 때렸지만 지난밤의 더러운 기억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녀는 더욱 완벽하게, 더욱 기계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그녀를 대했고 그날 밤의 일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비밀이 되었다. 서연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 기억을 묻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을 비웃었다. 사건이 있고 약 6주가 지났을 때 서연은 자신의 몸에 나타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쉽게 피로해졌고 속이 메스꺼워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했다. 처음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리가 예정일보다 2주나 늦어지자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단 한 번이었어. 그녀는 스스로를 부정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불안은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 그녀의 이성을 잠식했다. 결국 그녀는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샀다. 손이 떨려 쇼핑백을 떨어뜨릴 뻔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욕실로 달려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졌다. 그녀는 사용 설명서를 몇 번이고 읽어본 뒤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차마 눈을 뜨고 결과를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실눈을 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선명한 2줄. 두 번째 테스트기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현실이었다. 서연의 손에서 테스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작은 소리가 욕실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변기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임신, 그것도 강태준의 아이였다. 자신을 소유물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남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악마의 아이를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품고 있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이것은 족쇄였다. 그녀를 강태준이라는 지옥에 영원히 묶어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슬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 쥐었다. 이곳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분노, 절망, 그리고 지독한 공포.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며 저 악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도망쳐야 해. 그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유일한 생각이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가 자신과 이 아이를 그의 소유물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강태준의 소나기는 대한민국 어디에나 뻗어 있었다. 그의 정보망과 권력으로부터 평범한 개인이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강태준의 곁에서 배운 것은 비단 완벽한 업무 처리 능력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사고방식을, 그의 일 처리 방식을, 그리고 그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단순한 도망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 장을 부숴야 한다. 나를 가둔 이 남자의 세계를
그의 힘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려야 한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울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차가운 전략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욕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일어선 이서연의 눈은 더 이상 눈물로 젖어 있지 않았다. 절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그림자 같은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 하는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분석해왔다. 그의 강점은 막대한 자본과 거미줄처럼 얽힌 인맥, 그리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는 지배력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 또한 명확했다. 바로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맹신과 오만함이었다. 그는 이서연을 완벽하게 길들여진 자신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절대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그림자를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것이 서연이 파고들 유일한 빈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 그녀는 다시 강태준의 완벽한 비서라는 가면을 썼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서며 건네는 그녀의 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태준은 신문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의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늘 일정 브리핑에 네, 오전 10시 자금 운용팀 주간 보고가 있습니다. 11시 반에는 서연은 태블릿을 보며 기계처럼 일정을 읊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업무는 탈출을 위한 단서이자 무기였다. 그녀가 정리하는 모든 서류, 그녀가 연결하는 모든 통화, 그녀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는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성벽의 벽돌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안전한 무기고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다중 암호화와 가상 사설망, VPN, 우회 기술을 이용해 그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완벽한 익명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만들었다. 비밀번호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만이 알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이었다. 앞으로 그녀가 모을 모든 증거는 이곳에 저장될 것이었다. 본격적인 정보 수집은 그의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태준은 중요한 비공식 서류들을 종종 집무실이 아닌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서재에 보관하곤 했다. 그곳은 서연을 포함한 극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금단의 공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연은 서재 정리라는 명목으로 그곳에 들어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서류들을 분류하는 척하며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해외 법인 관련 파일들을 빠르게 훑었다. 페이퍼 컴퍼니, 조세 피난처.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이전에는 그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서류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것들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은 돈을 세탁하는 통로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초소형 스캐너를 이용해 의심스러운 문서들을 신속하게 스캔했다. 스캐너의 작은 불빛이 깜박일 때마다
그녀는 마치 시한폭탄을 다루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몇 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작업을 마친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 그대로 되돌려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를 나섰다. 그날 밤 그녀의 비밀 클라우드에는 진숭 슬러시 펀드 에비던스 0R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파일이 업로드되었다. 하지만 문서만으로는 부족했다.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디지털 증거, 즉 계좌 이체 기록과 내부 서버 접속 로그가 필요했다. 그것은 그녀의 접근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었다.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했다가는 즉시 IT 보안팀에 발각될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내부 조력자가 필요했다.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IT 보안팀의 김민준 대리. 그는 몇 년 전 혁신적인 사내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당시 부장의 방해로 프로젝트를 빼앗기고 공을 가로채인 비운의 천재였다. 그가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강태준은 조직의 위계를 흐트러뜨린다는 이유로 그를 질책하고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그 사건 이후 김민준은 유령처럼 회사에 존재하며 최소한의 업무만을 처리하는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이 되었다. 서연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절망과 억눌린 분노를. 그녀는 그가 단순한 동정심이나 정의감으로 자신을 돕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강태준과 진성그룹에 대한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접근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일부러 손상된 것처럼 보이는 USB 드라이브 하나를 들고 IT 지원 데스크를 찾아갔다. 그리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곳에서 김민준과 마주쳤다. 김민준 대리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부름에 김민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대표이사 수석비서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비서실장님? 중요한 보고서 파일인데 보시다시피 열리지가 않아서요. 혹시 복구가 가능할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USB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만든 미끼였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파일 손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성그룹의 해외 법인 서버와 관련된 암시적인 데이터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다. 실력 있는 전문가라면 그 의미를 즉시 알아챌 수 있을 터였다. 김민준은 마지못해 USB를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는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며 파일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모니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옆에 서서 기다렸다. 사무실의 정적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얼마 후 김민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서연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데이터 조각, 즉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 IP 주소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 파일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정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경계심, 의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 그는 묻고 있었다. 대체 이걸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이 겪었던 부당함,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부당함의 근원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김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다. 여기서 그녀를 도우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발각되는 순간 그는 조용히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강태준은
배신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는 평생 패배자로 억울함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갈 것이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파일 구조가 복잡하게 손상되었네요. 복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서 작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의 말은 기술적인 설명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들었다. 그것은 동참의 신호였다. 부탁드립니다. 보안이 중요한 파일이니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서연은 보안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김민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하지만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같은 적을 가진 동맹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협력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업무를 핑계로 김민준에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방향을 전달했다. 그러면 김민준은 자신이 과거에 심어두었던 시스템의 백도어를 통해 보안팀의 감시를 피해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자료들을 빼내왔다. 그는 강태준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 해외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상세 경로, 그리고 그 돈이 로비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된 정황이 담긴 이메일 기록까지 찾아냈다. 매일 밤 서연은 김민준이 안전한 경로를 통해 보내온 자료들을 자신의 비밀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증거 파일이 하나씩 쌓여갈수록 그녀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성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릴 완벽한 설계도였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그날 전달받은 최신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한 유력 정치인의 아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증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은행 송금 기록이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는 증거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아직은 평평한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디지털 증거들과는 다른 따뜻한 생명의 감각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그것은 그녀 자신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향한 굳은 맹세였다. 창밖으로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태준의 신경은 예민한 현악기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본능이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서연, 그녀는 여전히 완벽했다. 그의 스케줄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관리되었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는 묻기 전에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일 처리는 흠잡을 데 없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일 정도였다. 이전의 완벽함이 숙련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완벽함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차갑고 인공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했다. 그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단단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이 비서. 어느 날 오후 서류를 검토하던 그가 불쑥 그녀를 불렀다. 네, 대표님. 주말에 뭐 하나? 느닷없는 사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잘 됐군. 주말에 있을 가평 별장 파티 준비 좀 하지. 자네도 참석해야 하니 그에 맞춰 스케줄 비워두고.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이라는 영역에 아무렇지 않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족쇄를 그녀의 발목에 채우려는 시도였다. 서연은 그 의도를 간파했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태준의 감시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일상을 옥죄어 왔다. 그는 어느 날 보안 강화를 이유로 그녀의 사무실 컴퓨터와 개인 태블릿 PC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주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닌 감시 장치였다. 서연은 그 안에 미세한 추적 및 도청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계획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외부의 PC방이나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해 자신의 암호화된 노트북으로만 처리했다. 사무실은 이제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다. 태준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의 등 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그녀를 찾았다. 김민준과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사내 도서관의 특정 책 페이지에 암호화된 메모를 남기거나 복잡한 서버 로그 요청 서류에 특정 단어 조합으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 고전적이지만 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러던 중 서연이 가장 우려하던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의 몸이 더 이상 비밀을 지켜주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입덧은 점점 심해졌고 특정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위액을 개워내고 찬물로 얼굴을 씻은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오는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중요한 이사회 회의 중에 일어났다. 장시간 이어진 회의와 밀폐된 공간의 답답한 공기 때문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였다. 그녀는 가까스로 책상을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강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몸이 안 좋아 보이는군.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요즘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병원에는 가봤나?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서연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이 그녀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창백한 안색,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그의 시선이 그녀의 아직은 티가 나지 않는 아랫배에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모든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날 이후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이 퇴근 준비를 하던 늦은 밤, 그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내 사무실로 오지. 대표이사 집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와서 앞에 서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열어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산부인과, 임신 6주. 그녀의 이름과 함께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일렁겼다. 그는 그녀를 미행하고 조사했던 것이다. 내 아이를 가졌더군.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을 고지할 뿐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애써 지키려 했던 마지막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발각되고 말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말하지 않았지? 상관없어.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위로가 아닌 소유를 확인하는 손길이었다. 결혼하자, 이서연.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에 경악과 불신이 가득 찼다. 결혼. 그 단어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단어였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피웃었다. 왜, 놀랐나? 진성그룹의 후계자를 사생아로 만들 수는 없지 않나. 넌 내 아이의 어머니다. 그에 걸맞은 자리를 줘야지. 그의 말에는 단 한 톨의 애정도 책임감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계산뿐이었다. 아이는 그의 후계자였고 그녀는 그 후계자를 낳는 도구였다. 결혼은 그 도구를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묶어두는 계약에 불과했다. 네온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거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부와 명예를 갖게 되겠지. 내가 주는 세상 속에서 넌 그저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 아이를 낳아주면 되는 거고. 그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통보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금빛 세 장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화려하지만 잔인한 감옥. 거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이 아이를 빌미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뒤 아이만 차지하려 들 것이다. 그에게는 그럴 힘이 충분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승리했다고, 그녀를 완벽하게 소유하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의 확신은 서연에게 아주 짧은 시간의 자유를 허락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태준의 감시는 이전보다 조금 느슨해졌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그녀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었다고 믿었다. 바로 그 틈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계획을 최종 단계로 옮긴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중앙 서버실에 보관된 로비 자금 최종 지출 결의서 원본 파일이었다. 그 파일만 손에 넣으면 강태준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완성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앙 서버실은 회사의 심장부로 24시간 감시와 3중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 보고 자료 백업이라는 거짓 명분을 만들어 심야 시간대 서버실 접근 허가를 받아냈다. 결혼 발표를 앞두고 예민해진 그녀가 업무에 몰두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인적이 끊긴 복도를 걸어가는 서연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버실 앞에 도착한 그녀는 지문과 홍채 인식을 거쳐 안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서버들이 내뿜는 서늘한 공기와 낮은 기계음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알려준 경로를 통해 문제의 파일에 접근했다. 거대한 용량의 파일을 외부 저장 장치로 옮기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모니터의 파란색 진행 막대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10%, 20%. 그녀의 심장이 파일 전송 속도에 맞춰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규칙적으로 울리는 구두 소리. 강태준이었다. 이 시간에 그가 왜?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50%, 60%. 서연의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접속 기록을 삭제해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제발, 제발.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90%, 95%. 발소리가 바로
서버실 문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 위쪽의 출입 허가 램프에 녹색불이 들어왔다. 그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99% 디딩. 마침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서연은 빛의 속도로 USB를 뽑고 접속 로그를 삭제한 뒤 태연한 표정으로 백업용 서버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늦은 시간까지 서버실에 있는 서연과 그녀 앞의 컴퓨터를 번갈아 보았다. 백업은 다 끝났나? 네, 대표님.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요한 자료라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녀는 방금 뽑아낸 USB를 등 뒤로 감춘 채 태연하게 대답했다. 태준은 몇 초간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곧 내 아내와 아이의 엄마가 될 몸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서버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벽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등 뒤에 감췄던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있었다. 결혼 계약서는 그가 그녀에게 씌우려는 족쇄였지만 이 USB는 그녀가 그의 목에 겨눌 칼이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날 밤 이후 이서연의 시간은 둘로 나뉘었다. 낮에는 강태준의 약혼녀이자 유능한 비서로서의 삶을 연기했고, 밤에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전쟁을 준비하는 냉철한 전략가로 돌아왔다. 그녀가 서버실에서 목숨을 걸고 빼낸 데이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진성그룹이 수년간 어떻게 정관계 인사들을 관리하고 경쟁사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짓밟아왔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조력자 김민주는 신중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해왔다. 모두 디지털 증거입니다. 강태준의 변호인단은 이 모든 것이 해킹이나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할 겁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 그가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를 단 한 번에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밀어 넣으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김민준의 말은 서연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전이 필요했다. 그리고 김민준은 그 스모킹건의 정체를 찾아냈다. 그는 강태준의 개인 서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된 통신 기록 몇 개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는데, 거기에는 검은 장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것은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실명, 날짜, 금액이 손으로 직접 기록된 비자금 장부였다. 모든 흔적은 그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있는 개인 금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강태준의 성역이자 왕국이었다. 그곳에 직접 들어가 금고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목에 방울을 다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디지털 증거를 훔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녀는 단순한 해고나 법적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을 배신한 자를, 특히 자신의 아이를 가진 그녀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터였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대로 결혼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그의 인형으로 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거나. 그녀는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결코 이런 삶을 물려줄 수 없었다. 결심이 서자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강태준은 자신들의 약혼을 공식화하기 위해 그의 가족들을 펜트하우스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전리품처럼 가족들에게 과시하고 그녀의 목에 보이지 않는 소유의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서연에게는 그것이 호랑이 굴에 들어갈 유일한 기회였다. 계획은 치밀해야 했다. 금고는 최첨단 모델로 지문과 비밀번호를 동시에 입력해야 열리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과제는 비밀번호였다. 서연은 지난 5년간 그가 사용해온 모든 비밀번호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기에 비밀번호는 언제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의 조합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성그룹 창립일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빼앗다시피 물려받은 날, 혹은 그가 처음으로 포브스지에 이름을 올린 날짜, 그녀는 세 개의 유력한 조합을 추려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는 그의 지문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서연은 며칠간 기회를 엿보았다. 기회는 의외로 쉽게 찾아왔다. 중요한 해외 계약서에 서명을 하던 날, 그녀는 평소 쓰던 펜 대신 그가 아끼는 독일제 만년필을 건넸다. 매끄러운 금속 표면을 가진 펜이었다. 대표님, 이 펜으로 서명하시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펜을 받아들고 서명을 마쳤다. 서연은 그가 펜을 내려놓자마자 자연스럽게 손수건으로 펜을 감싸들었다. 제가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연기였다. 그날 밤, 그녀는 펜을 특수 용액으로 처리하여 그의 지문을 선명하게 채취했고 이것을 김민준에게 전달했다. 며칠 후 김민준은 3D 프린터와 실리콘을 이용해 강태준의 지문과 완벽하게 똑같은 얇은 라텍스 골무를 만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결전의 날, 서연은 태준이 보내준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에 모인 그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차갑고 계산적인 눈으로 그녀를 뜯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암소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시선이었다. 서연은 태준의 옆에 서서 순종적인 약혼녀를 연기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태준이 허리에 손을 둘렀을 때에는 수줍은 듯 몸을 기댔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태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서연은 갑자기 입을 막으며 낮게 신음했다. 왜 그래? 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죄송합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아마 입덧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은 누가 봐도 진짜 같았다. 그녀는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며 손님용 화장실 대신 서재 근처에 있는 안쪽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태준은 잠시 의심하는 듯했지만 임신한 약혼녀의 힘든 연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서재가 있는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는 대신 망설임 없이 서재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 안은 책과 서류, 그리고 강태준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그림 뒤로 다가갔다. 그림을 옆으로 밀자 차가운 금속 재질의 금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라텍스 지문 골무를 꺼내 검지손가락에 끼웠다. 그리고는 센서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문 인식이 완료되었다는 녹색불이 들어왔다. 다음은 비밀번호였다. 그녀는 첫 번째 조합 진성그룹 창립일을 눌렀다.
B. 실패를 알리는 붉은 불빛이 켜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두 번째 조합을 눌렀다. 역시 실패였다. 이제 마지막 기회였다. 여기서 실패하면 경보가 울릴지도 모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강태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이자 욕망의 정점.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진성의 왕좌를 차지한 날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숫자 조합을 눌렀다. 딸칵. 금고가 열리는 경쾌한 기계음이 서연에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보석, 그리고 검은색 가죽 표지로 된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장부를 꺼내 들었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무게일 것이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비슷한 크기와 두께의 다른 책을 금고 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장부를 드레스 안쪽에 숨겨둔 비밀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모든 것은 단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다시 창백하고 연약한 약혼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거실로 돌아가자 태준이 걱정과 짜증이 섞인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괜찮은 건가? 네, 이제 좀 진정됐어요.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망쳐서. 서연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를 떠나는 차 안에서 서연은 드레스 속에 숨긴 장부의 각진 감촉을 느끼며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마침내 적의 심장에서 비수를 훔쳐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마지막 도박에서 이겼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비수를 그의 심장에 정확히 꽂아 넣는 일뿐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다음 날 새벽, 이서연은 잠들지 않았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마지막 전투를 위한 무기를 정비하고 있었다.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 강태준이 금고에서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행동은 신속하고 치명적이어야 했다. 그녀의 전략은 양동작전이었다. 법적 처벌과 여론의 심판,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강태준의 제국을 덮치게 만들어야 했다. 한쪽이라도 미진하면 그는 분명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낼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사법부였다. 그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색해 두었다.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최강현 특임검사. 그는 재벌과 정치권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만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이었다. 서연은 밤새도록 김민준이 보내온 모든 디지털 증거와 자신이 스캔한 검은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특임검사실에서 운영하는 익명의 비리 제보 포털에 파일을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미동조차 없었다. 두 번째 목표는 언론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용감한 탐사보도 전문기자 한지수를 선택했다. 대기업의 광고 압박에 굴하지 않고 비리를 파헤치다 여러 언론사에서 해고된 이력이 있는 명예로운 아웃사이더였다. 서연은 그녀에게는 정치권 로비와 관련된 가장 폭발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보냈다. 대중의 분노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진성그룹의 진실,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모든 파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된 것을 확인한 직후 김민준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잠적합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실장님.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전 진성그룹 내부 보안 시스템에 복잡하고 미묘한 오류를 심어두었다. IT 보안팀이 그 가짜 글리치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들의 진짜 흔적은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었다.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당신도요, 민준씨.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녀 차례였다. 서연은 미리 꾸려둔 작은 배낭을 맸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위조 신분증, 그리고 갈아입을 옷 몇 벌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둔 채 문을 나섰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고 길가의 쓰레기통에 버렸다. 신용카드도 가위로 잘라 다른 곳에 버렸다.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것을 지워나갔다. 그녀는 이제 이름 없는 도망자였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세게 몰아쳤다. 그날 정오 한지수 기자가 운영하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진성그룹 비자금 장부 입수, 현직 장관 포함된 충격적인 로비 실태 고발. 기사에는 검은 장부의 일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라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내용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SNS를 통해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오후 2시 특임검사실이 움직였다. 최강현 검사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진성그룹 본사타워를 급습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자 거대했던 제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 시각 강태준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비서실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쏟아지는 속보 헤드라인들은 참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추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최근 이상할 정도로 완벽했던 그녀의 태도, 임신, 그리고 사라진 장부, 이서연.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는 회의장을 뛰쳐나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사설 보안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당장 이서연을 찾아내 살아있는 채로 내 앞에 끌고 와. 한편 서연은 서울을 떠나 동해의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해 있었다. 낡고 허름한 모텔에 임시로 몸을 숨긴 그녀는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이 일으킨 폭풍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성그룹 로고가 새겨진 박스를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 속보를 전하는 기자들의 격앙된 목소리, 그리고 혼란에 빠진 본사 타워의 모습.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자신을 추격할 것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하룻밤만 묵고 내일 새벽 첫 차로 더 남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다.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모텔 방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문 앞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충혈된 눈, 그리고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빛.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맹수였다. 찾았다, 이서연. 그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이 부딪혔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부와 명예, 그리고 내 아이의 어미가 되는 영광까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광기에 휩싸인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준 것은 금으로 만든 새 장이었을 뿐이죠. 뭐라고?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아이 또한 당신의 대를 이을 도구가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지킬 거야. 그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내 아이라는 서연의 말이 그의 소유욕에 불을 질렀다. 닥쳐. 넌 내 거야. 네 몸속의 아이도 내 거라고. 그가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목을 향해 뻗어오는 그의 손을 보며 서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쾅! 다시 한번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태준이 아니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든 특임검사실 수사관들이었다. 서연이 강태준의 추격을 예상하고 모텔에 들어오기 직전 미리 켜두었던 비상 위치 추적 장치가 작동한 것이었다. 강태준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살해가 가득했다. 이서연, 내가 여기서 끝나도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내가 반드시. 그의 발악은 수사관들의 손에 입이 막히며 끝이 났다. 질질 끌려나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서연은 창가에 선 채 묵묵히 지켜보았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여성 수사관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서연 씨. 안전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언제 폭풍이 몰아쳤냐는 듯 바다는 고요하게 수평선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그녀의 안에서도 멎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모텔 방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수사관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잦아들자 이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긴장이 풀린 몸이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가까스로 버텨냈다. 그녀는 도망자가 아닌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내부 고발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녀가 머물게 된 곳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정부의 안전가옥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평범한 도시의 풍경이 보였지만 그곳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요새였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아드레날린과 공포가 사라지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며칠 동안 잠만 잤다. 악몽도 꾸지 않는 깊고 평온한 잠이었다. 서연이 다시 세상과 마주한 것은 작은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을 통해서였다. 화면 속 세상은 그녀가 일으킨 태풍의 후폭풍으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연일 진성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속보를 쏟아냈다. 그녀가 넘긴 검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뉴스를 지켜보았다. 진성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한때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한 권력자들이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에 맞아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 며칠 후 구속된 그가 처음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언제나 최고급 맞춤 정장만 입던 그는 수인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면도를 하지 못한 얼굴에는 푸른 수염 자국이 거뭇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비참한 몸부림일 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먼지처럼 쓰러져 갔다.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아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강씨 일가의 수십 년에 걸친 세습 경영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권력의 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최강현 검사가 직접 안전가옥을 찾아왔다. 그는 날카로운 인상과 달리 서연을 대하는 태도는 정중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를 범죄의 공모자가 아닌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시민으로 대우했다. 이서연 씨 덕분에 우리 사회의 거대한 암덩어리 하나를 도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무게와 의미를 실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강태준의 협박과 자신의 계획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놓는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의식이기도 했다. 모든 공식 진술을 마친 뒤 최 검사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재판이 끝나더라도 강태준을 따르던 세력의 보복 위험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완벽한 사라짐을 의미했다. 국가의 관리하에 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얻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모든 과거와 이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에게 과거는 이미 미련 없이 버린 껍데기와도 같았다. 재판이 진행되고 그녀의 새로운 신분이 준비되는 몇 주 동안 서연은 안전가옥에서 생애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누군가의 감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소설책을 읽었고 처음으로 태교를 위한 음악을 들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뱃속의 아이는 이제 온전한 기쁨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처음으로 아이의 태동을 느꼈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움직임.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미래였고 그녀의 모든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아기 옷과 작은 신발을 주문하며 아직 보지 못한 아이와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려나갔다. 떠나기 며칠 전 그녀는 검찰이 마련해준 보안 채널을 통해 김민준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그 역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의 한 국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디에 계시든 부디 행복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짧은 메시지에 서연은 미소로 답했다. 민준 씨도요. 새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들의 위험했던 동맹은 그렇게 조용하고 명예롭게 끝을 맺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이 밝았다. 정부 직원이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을 건네주었다. 박서진.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이름의 신분증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에 날카롭고 위태로웠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거울 속에는 조금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눈빛을 가진 예비 엄마 박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작은 짐을 챙겨 안전가옥을 나섰다. 평범한 승용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전방의 도로와
그 너머에서 밝아오는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강태준의 권력이 남긴 잿더미는 그녀의 등 뒤로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삶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2년 후 대한민국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바닷가 마을. 시간은 서울의 절반 속도로 흐르는 듯한 이곳에서 이서연은 박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더 이상 통제된 온도와 인공적인 조명으로 가득 찬 초고층 타워가 아니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그리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박서진은 마을 어귀에서 오늘의 책방이라는 작은 서점을 겸한 카페를 운영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를 채웠고, 오후에는 나른한 햇살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선물한 평화였다. 하준아, 이리 와서 밥 먹어야지. 그녀의 부름에 가게 한쪽에 마련된 놀이 공간에서 나무 블록을 쌓고 있던 작은 아이가 뒤뚱거리며 달려왔다. 그녀의 아들 하준이었다. 아이는 어느덧 18개월이 되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아이는 강태준을 전혀 닮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서진의 차분한 눈매와 부드러운 인매를 쏙 빼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에서 그 남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매일 밤 감사하며 잠이 들었다. 아이의 이름 하준, 엑시아준. 은 여름처럼 밝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아이는 그녀에게 과거의 족쇄가 아닌 눈부신 미래 그 자체였다. 사장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단골 손님인 옆집 할머니가 웃으며 가게로 들어왔다. 그러게요, 할머니. 곧 여름이 오려나 봐요.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드릴까요? 그럼 좋지. 우리 하준이는 오늘도 씩씩하네. 할머니는 하준이의 통통한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익숙하게 음료를 준비했다. 이곳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는 성실한 젊은 사장님으로, 다정한 이웃으로 그녀를 받아들여 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관계라는 것이 감시와 통제가 아닌 따뜻한 관심과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다. 진성 게이트는 1년 전 강태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제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다. 서진은 그 소식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무덤덤하게 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더 이상 증오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까마득한 과거의 한 페이지, 이미 떼어내어 불태워버린 장일 뿐이었다. 아주 가끔 잠 못 드는 밤이면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자신이 도망치는 것 대신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단 채 영혼 없는 인형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준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괴물의 후계자로 키워졌을지도 모른다. 그 아찔한 상상은 그녀에게 현재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했다. 그녀는 싸웠고 이겼다.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로 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얻었다.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은 서진은 하준이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향했다. 하루 중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바다는 온통 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우와, 바다! 하준이는 아장아장 걸어가 하얀 포말이 밀려오는 모래사장에 섰다. 아이는 밀려왔다 멀어지는 파도가 신기한 듯 까르르 웃으며
파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진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2년 전 어둡고 차가운 아파트 욕실에서 뱃속의 아이에게 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아가야, 엄마가 너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이곳에는 그녀와 아이를 위협하는 날카로운 시선도 숨막히는 통제도 없었다. 오직 자유로운 바람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준아,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작은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세상의 전부인 엄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서진은 몸을 낮춰 달려오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녀의 품에 가득 찼다. 솜털처럼 부드러운 머리카락에서 나는 햇살 냄새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의 온기, 이 아이의 웃음소리, 그것이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세상의 전부였다. 서진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붉게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과거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와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잔잔해졌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하준이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사랑해 아가야, 아주 많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 속으로 맑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되찾은 자유의 소리였다.